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크고 유연성이 없으며 F-22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미국 F-35와 비교할 수도 없고 하강을 할 줄도 모릅니다. 추악하고 멍청하다. J-20의 갑작스러운 F터버너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2021년 청두 항공기 뒤편 산비탈에서 J-22 오랫동안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소리가 너무 크고 딱딱거렸다. 최근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의 영상이 여럿 올라오자 중국인들이 이를 보고 리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J-20에서 나는 굉음을 확인하고는 내가 평소에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 일부 중국 네티즌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농업용 분무기일 뿐입니다. 엄마, 나도 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 개발해낸 J-22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J-22 미국 록히드 마티의 F-22, F-35 등과 비교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J-20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J-20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제트 엔진 문제였습니다. J-20은 처음에 러시아 JRAL-31F 엔진을 탑재했지만 이후 20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중국산 엔진 WS-15로 바꾸었지만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J-20은 처음엔 수호이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 엔진을 복제한 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문제는 두 엔진 모두 J-20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데, 결국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WS-15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J-20을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항공기의 제트 엔진 개발은 기술 확보에만 20여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만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산시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F-21의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창원 1사업장에서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 모두 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장치 APU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발표에 중국이 크게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해 고심해왔습니다. WS-15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엔진이지만 그동안 터빈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내분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지상시험 도중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엔진을 J-20 스텔스기에 장착했더라면
당연히 공중에서 폭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중국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흥콩 사우스 차이니 모닝 포스트 SCMP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며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자신들이 5세대 전투기에 넣은 엔진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2021년 3월 세계 최대 화물기를 비롯해 헬리콥터 및 비행기용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모터 CG모터 SICH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기술이 있는 해외 기업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터 CG가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미국의 압력으로 모터 CG의 중국 인수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터 CG가 한국에게 터보젯 엔진 1기를 수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엔진이 단 한 개만 수출한다는 게 이상했는데 자칫하면 기술만 넘겨주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절박한 포탄을 한국에게 도입하고 이를 대가로 제트 엔진 기술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제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축적한 기술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지만 단기간에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엔진을 연구용으로 한국에게 수출했습니다. 연구용으로 도입된 우크라이나제 제트 엔진은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뜯어볼 순 있게만 해준다면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트 엔진은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해외 유출을 극도로 통제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한국에게 이를 내주고 포탄을 얻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포탄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없기에 모터 CG와 한국과의 모종의 거래를 눈감아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의 1등 공신인 K2전차나 미사일, 로켓 등이 러시아 기술로부터 개발된 것인데 이번에도 한국은 구소련의 기술로부터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의 엔진을 생산하면서 수많은 기술을 축적했는데 이 상황에서 연구용 제트 엔진을 수중에 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 제트 엔진을 받으면서 10년 이상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KF-21급 엔진의 국산화율은 3,040% 수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AI와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엔진을 개발하고 6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만들겠다는 하는 이 목표가 예정된 계획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남의 것을 모방하고 뺏어오는데 능숙한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와 5세대, 6세대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제트 엔진을 불이 머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 헌법을 거르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 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 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혜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온 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 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W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 F-35W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돌류 도세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 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W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2025년 우리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과 함께하는 첨단 육군으로 최근 한국 육군이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을 출범시키며 밝힌 미래 육군의 청사진입니다. 그동안 육군의 발전 속도는 해공군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고 해군이 이지스함을 만들며 45세대 군대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하면 육군은 여전히 23세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외 훈련을 하면 지휘관과 참모들이 천막에 설치한 야전지휘소에서 부대를 통제했고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보병들은 앞서가는 트럭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차, 포병, 헬기와 일선 보병은 실시간 통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육군의 구상을 반영하는 차세대 부대 체계가 바로 아미타이거 4.0입니다. 한마디로 육군이 사용하는 각종 전투 장비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의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겁니다. 초소형 드론이 날아올라 건물 곳곳에 있는 적을 식별해내고 소총 사격 드론이 경계병을 제압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될 겁니다. 지뢰와 폭발물 탐지 제거부터 수색 정찰까지 위험한 임무는 로봇과 드론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전차가 확보한 요충지에는 안전을 위해 연막 지원이 이뤄지고 차륜형 장갑차로 이동한 워리어 플랫폼 병력이 건물로 진입하여 순식간에 적을 소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각 전투체계와 지휘소, 개인 전투원에게 공유됩니다. 마치 FPS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얼마 전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아미타이거 4.0 전투 실험 현장을 공개해 우리 지상군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전투에 임하게 될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야트막한 건물들의 상공으로 쿼드콥터 형태의 아군 정찰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떠올랐습니다. 정찰 드론이 광학 장비로 작전 지역 일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인공지능이 영상 속에 적군들을 즉시 식별해 표시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앞옥상 입구에 5명의 적군들이 은폐엄폐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헥사콥터 모양의 소총 드론이 상공에서 소총 사격을 실시해 식별된 적군들을 제압했고, 손바닥 정도 크기의 헬기 모양 초소형 드론이 건물 주변에 접근해 채공하며 열상광학 장비 등으로 건물 내 은폐한 적군들을 정찰 식별해내자 소형 자폭 드론이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적군들을 섬멸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달려가 건물 앞 도로에 놓인 철조망과 자동차 등 장애물들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이 건물 옥상에 남이 있던 적군들을 발견하자 이번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차량형 로봇인 다목적 무인 차량이 중기관총으로 제압했습니다. 외부에서 경계를 서던 적군들이 모두 사살되자 아군의 엄호용 연막 지원을 받으며 K808 차륜형 장갑차가 건물로 돌입했고, 해당 장갑차에 탑승했던 분대 규모 병력들은 즉시 하차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상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입고 있었고, 워리어 플랫폼에 장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장비 등으로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과 작전 정보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전을 이어가면서 건물 진입 3분여 만에 잔존 적군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초지능 초연결 전투시대 한국 지상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 같은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근거리 정찰 드론, 사단 정찰용 UAV, 차륜형 장갑차, 차륜형 지휘소 차량, 초소형 정찰 드론과 유무인 복합 소형 전술차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육군이 먼저 주목한 것은 부대 구조였습니다. 특히 독립적 작전이 가능한 병과들이 모여있는 여단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치를 능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단을 아미타이거의 플랫폼으로 설정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육군의 아미타이거는 임명중시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현대전은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병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이거에서 보병은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보병의 전투력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육군이 지난해 실시한 전투 실험에 따르면 현재 보병대대는 이동속도가 시속 0.5km에 불과했지만 아미타이거 개념이 적용된 대대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가 20배 향상된 셈입니다. 도보 행군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지닐 수 있어 작전 기간도 기존 37일보다 더 늘어납니다. 보병과 지휘 간의 정보 격차도 없앨 전망입니다. 아미타이거 4.0이 구현되면 장병들은 소형 단말기로 드론이나 수색부대가 수집한 적군의 위치나 움직임 등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 개인의 전투 능력 보강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워리어 플랫폼까지 더해지면 기동력과 공격력 등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결국 위성 기반 통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청을 당하거나 통신이 두절돼 애를 먹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전장에서 통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아
난청 지역이 적지 않고 따라서 위성 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24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업체와 조율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드론봇이 상용화되면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드론은 차륜형 장갑차에서 뜨고 내리고 충전을 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대급 부대에서는 수직 이착륙 공격 드론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총 사격 드론은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으며 수송 드론은 고립된 아군의 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차와 헬기까지 무력화시킨 드론의 유용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 코소보 사태 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 MQ-1 프레데터를 시범 투입한 것을 계기로 전쟁 지역의 핵심 무기로 쓰이기 시작한 드론은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드론으로 적대 세력의 순회를 잇따라 제거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21세기 전장에서 위상이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의 활약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15세 소년이었습니다. 안드리 포크라사라는 이름의 소년은 키이우의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 곡사포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조종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러시아군의 진격로 부근에서 드론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소년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도 조종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의 이동부터 전쟁 범죄까지 낱낱이 추적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며 민간인 드론 조종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벌써 러시아군에게 함락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정찰용 공격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0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찰 폭격 기능을 동시에 가진 MQ-9 리퍼 등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적군 공격에 활용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의 드론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어 윈룽, 산룽, 리젠 등의 자체 드론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면 할수록 각국의 고민은 드론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드론 공격 방어 체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어 체계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얼마 전 무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팀은 최근 단일 출력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제품은 벌써 한화에 납품됐고 한화는 향후 폭발물 처리기와 대공용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번 성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 절단과 용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광원 모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2년간 연구한 끝에 출력을 최대 3kW까지 높일 수 있는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했는데 해외 상용 제품의 출력도 모두 3kW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인 대단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소방사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천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넥스1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1이 제작했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2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공이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 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센 서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